네, 오늘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또 야당 주도로 지난 4일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 본회의 통과했죠. 근데 대통령실은 제2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2 요구를 내일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약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자, 당 지도부가 후보들에게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제가 직접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말고도 또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을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6시 22분 39초인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당의 당권 주자 간의 공방이 아주 가열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에 이현석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과열 얘기는 그 뉴스 시간에 또 저희가 따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제령까지 내렸어요. 지도부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 반한동훈 뭐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를 왜 씹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만약에 그 문자에 답을 했으면 이거는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말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시끄러운 사고고 당 입장에서는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당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현석 기자와 함께 자, 이 정치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주제를 또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네, 오늘 일단 포문을 아주 멋지게 네.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소식은 총선 백서와 한동훈입니다. 결국 한동훈 당권 주자 얘기군요. 얘기인데 네. 총선 백서. 총선 백서라는 거는 뭐 알다시피 보통 이렇게 선거 같은 거 끝나면은 졌거나 이겼거나 지면은 안 내나요? 하여튼 보통 졌을 때 그 원인 왜 졌는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책으로. 그죠, 맞습니다. 예.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21대 총선, 네. 21대 총선이면은 4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도 백서를 냈죠. 국민의힘이 그때 졌잖아요, 그때. 네, 그때 페이지도 208페이지 정도 분량이었고 그런 만큼 총선 패배를 크게 10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뭐 중도층의 지지 확대가 되지 못했다. 퇴행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었고 또 예. 공천이 불공정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선 백서 TF를 꾸렸는데요. 예. 출마자와 보좌진은 물론이고 또 저 같은 출입 기자들에게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처음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1,000명 넘게 이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총선 직후부터 해서 2달 동안 활동이 이어지다가 오늘 종료가 됐고요. 네. 오랫동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왜 졌는지를 분석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총선을 지휘했던 지도부와도 이 백서 만드는 팀이 면담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냈었던 장동혁 의원이 있었는데요. 네. 2시간 반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지금 이제 당권 후보인데 네. 면담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 아직 안 백서와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직 안 아직 안 했고요. 했다는 건 할 예정으로 네. 돼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걸 또 공격하더라고요. 뭐냐면 예.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의 눈치 네. 싸움이다 이런 분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런 제가 식의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대3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총선 백서 관련해서도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고리로 해서 친윤과 또 한동훈 친윤 또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식의 구도로 더 크게 갈라지고 있는 모양새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친한 대 친윤이요. 아까 친한 제가 대 빼먹고 친윤.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뉴스브리핑 때 네네. 얘기했지만 이 구도 사이에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가세를 해서 총선 백서 공개 시기에 대해서도 설레가 많습니다. 예. 전대 이전에 공개를 해서 한동훈 책임론을 더 확실하게 띄워야 한다. 그게 아니다. 총선 백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총선 백서를 두고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상규 성북을의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예. 했고 근데 이분이 뭐냔 말이죠. 총선 백서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특위위원이었습니다. 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내가 아니고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그 배지이다 아니다가 뭐 네. 중요한 그건 아니십니다만 오늘 하민경 변호사의 BBS 아침전을 네, BBS. 출연해서 네. 출연한 거 봤습니다. 저도 총선 백서 작성 과정 중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언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선 한번 예. 짧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전당대회 끝나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은 이거 발간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네. 당원 당규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 네, 내용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담겼을까? 몰랐어요. 네. 그분들이 총선을 처음 겪었습니다. 살면서. 특히 한동훈 대표는 아예 선거를 처음 겪으셨고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님은 자기 선거는 하셨지만 그땐 보궐선거였어요. 총선은 처음 겪은 거예요. 네, 우선은요. 예. 이제 방송에서는 이런 위반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해줬어요. 예. 첫 번째로는 이 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당규 제18조 3항을 위반했다라는 걸 언급했는데 예. 우선 이 부분은요. 지난 총선 때 이미 한 차례 좀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조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세가 현저히 악화된 취약 지역은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의 15% 미만 득표 지역 여기에 대해서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다라는 조항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후보자 추천순 20위 이내에 있는 4분의 1을 이 지역의 인사를 우선을 추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광주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후보자 순번을 까보니 광주 지역 후보자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서 당시에 후보자들과 또 광주광역시당 당원들이 이 당사 앞에서 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에 당원 당규 위반이 있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 당시에 채점표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 그래요?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총선 책임이 더 많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네. 그렇게 좀 해석될 수도 있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뛰어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공격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정치 더 배우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던데 네, 그럼 이게 심각하게 번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 그 위원회라는 게 백서위원회죠. 네. 위원회 차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접촉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직까지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면 인터뷰까지도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도 답이 온 적이 없었는데 이성규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사태랑 비슷한 좀 인상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 예. 사실
이렇게 책임론이 커지고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당규 위반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당대회 출마를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반한 느낌이 또 나네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 총선 백서 발간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군요. 우선 이 모든 공은 사실 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에게 돌아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조 의원은 당권 주자들이 모두 찬성을 하면 전대 이전에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이미 초안도 완성이 됐고 또 최종 작업도 다음 주면 모두 마무리가 되니까 발표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우선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전대 이전에 발표하자라고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잖아요. 예.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 숨어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물론 이 같이 러닝메이트 뛰기로 했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 후보의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자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안 밝혔는데 또 조 의원이 불쑥 또 공개를 해버리는 것도 조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어쨌든 이 백서가 그러면은 이 전당대 판세에 만약에 이 발표가 되면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제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원론적인 입장,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선 사실 당원 당규를 지켜야 하는 문제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또 당심에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당원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 대세가 한동훈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공방 나머지 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방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또 동시에 총선 백서 문제까지 끌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나 한동훈 찍어내기 또 정치적인 수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불확실한 게 많네요. 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그 여의도 생활,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이연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33분 54초를 막 지났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뉴스 이노베이션 견지동 45 문화부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예, 진- 옷이 화려하시네요 오늘은. 옷만 화려합니다. 옷만 화려하고 예, 속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 미안함과 죄송함 방문 열겠다 이게 제목이고요. 제목 잘 예. 뽑았어요. 예, 그리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소통 부족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한 셈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저 예. 이 현 공식 석상에서 우리 교구본사 주지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게 이례적입니까? 이래저기죠. 예. 앵커도 종단 출입 많이 하셨잖아요. 역대 원장 스님들 중에서 사실 교구본사 주지회를 앞두고서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사실 이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이날은 미리 배포된 원고도 없었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일 날 이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회의가 열렸고요. 예. 이날 대리 참석이 월정사, 불국사, 백양사를 제외하고 다 참가를 하셨고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백양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제적 사찰이라서 아무래도 교구장 스님과 협의를 해서 불교문화 사업단장 만당 스님이 대리 참석했고요. 참석하셨군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주지 후보 추천이 이제 막 끝난 상태잖아요. 아직 그렇죠. 곧 임명장을 받지만 아직 받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국사 종회의원이죠. 또 우리 회사 BBS의 이사이기도 하죠. 예, 성현 스님이 참석을 했고 사실상 모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예. 그 종단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나 부족한 면에 대해 미안함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교구별로 인사 등 모든 것을 교구별로 고르게 안배하겠다. 문을 열어 놓겠다. 또 전화도 좋고 총무원에 들릴 때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인서트를 준비했는데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종단의 인사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구별로 고르게 그렇게 안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다음 인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구장 스님들께서 미리미리 뭐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모든 그런 건의나 또는 뭐 조언, 충고 늘 제가 방문을 열고 있겠으니까 뭐 전화도 좋고요. 직접 오셔서 뭐 오시는 길에 들렀다 가셔도 좋고 항상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조계종 총무장 스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적극적인- 굉장히 예. 솔직하게 말씀하셨고요. 예. 예.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이 부족했던 점을 자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예. 근데 이제 예. 전문을 예. 꼭 굉장히 좀 길게 말씀하셨고요. 예. 뭐 앞에 부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부분만 편집을 해서 그렇지만 앞에 부분은 예. 지금 뭐 종단에서 취임하시고 나서 뭐 굉장히 잘된 부분도 많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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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급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그렇죠. 점 앞으로의 당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교에 대한 국민적 예. 관심이 높아지고 예, 그렇죠. 이웃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예.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언급하셨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예.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조계종 중앙 종무기관 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약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정 부분 뭐 영향은 있겠죠. 있는데 이제 꼭 조직 개편만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는 좀 보여지지 않고요. 뭐 종단 인사는 뭐 이미 이전부터 사실 교구별로 안배가 많이 돼 왔고 뭐 지금도 계속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날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회의에서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 임기가 1년 9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절반 가까이 지나고 예, 그렇죠.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4년 임기의 후반기 이제 2년을 이제 후반기를 이제 맞이하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취임 직후부터 총무장 스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선 명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특강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활짝 꼽히는 거는 사실상 9월에 국제 선명상 대회인데 이렇게 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종단 일각에서는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 왔고요. 이걸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뭐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9월 28일 날 국제 선명상 대회랑 뭐 그 앞전에 뭐 수계법회랑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광화문광장에서 이 행사를 여법하게 끝내려면 여하튼 조계종은 교구본사 중심되고 교구장 스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그렇죠.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월 28일 이제 광화문광장에서요. 뭐 오후 2시에 수계법회가 열리고 한 3만 명 정도 굉장히 크게 종단 차원에서 연합 수계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보 공양, 뭐 오후 5시에 국제 선명상 대회, 그다음에 저녁 7시에 국민 음악회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군요. 여러 이어지는데요. 행사들이. 총무장 진호 스님부터 관련 행사 관련 발언 준비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또 거룩하고 장엄한 우리 불교 의식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을 좀 시켜주고 또 더욱 확고한 어떤 신뢰 또 불교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러한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가을 전국 불교도 대법회를 광화문에서 장엄하게 개최하려 합니다. 수계법회와 또 승보공양 그리고 또 국제선명상 대회 개막식 등 크게 이제 3부로 나뉠 텐데요. 또 저녁 공연에는 새롭고 젊어진 불교로 화려하게 선보일 그런 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행사 가운데 예. 이 연합수계법회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종단 차원에서 예.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다 이렇게 의미부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 수계를 한 3만 명 정도 예. 동참할 걸로 예상하는데 예. 전개사로 총무장 스님이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원로위원 스님들이 지도위원으로 나서고 예, 그렇죠. 증명은 어차피 이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예. 28일이 행사의 핵심 날짜지만 예. 23일부터 9월 예, 28일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전통등 전시라든지 부대 행사도 많이 예,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등에 버금갈 정도로 뭐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사실은 예전에 2021년도에 코로나 한참일 때 이제 보도 특집으로 그때 이제 국장이 박경수 국장 아, 예, 예, 체제였는데 지금 없습니다. 예, 이제. 한국 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 이렇게 기획 방송을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 뭐 당시에 이제 정책 제시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때 당시에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이제 세 분이 계셨는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교육원장이었고 지금은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그다음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그때 당시에 이제 총무부장이었던 근곡 스님, 이 세 분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우 스님하고 근곡 스님은 뭐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덕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지사를 통해서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미리 질문지하고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진우 스님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불교도 결집 그때도 대회, 말씀하셨군요. 예,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고 저는 뭐 취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선명상 대회가 대표적인 행사지만 크게 묶으면 이제 불교도 법회잖아요. 불교도 대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뭐 통합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뭐 생각이 좀 있으셨고요.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아직 가안이긴 하지만 예.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조계종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요. 뭐 다 합쳐서요? 예, 뭐 합쳐서 예, 한다는 예, 거죠? 예. 뭐 홍보실, 사서실, 뭐 조계종 연구소 같은 게 뭐 아직 가안이긴 하지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예. 예,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는 9월에 종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직 개편안이 예, 종법이 이제 다뤄지고 시행은 예. 물론 내년입니다만 예, 예, 그렇죠. 다뤄지죠. 예, 9월 임시종회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지동 45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청학동 시간입니다. 제가 김봉래 기자 나와 계신데요. 사경장 이수자 1호가 된 서울 도남동 길상암 주지 행호 스님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김봉래 기자, 행호 스님 만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행호 스님은 저는 이제 그 김경호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그 사경장이신 김경호 사경장 전시회 때 같이 오시고 뭐 이런 걸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스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김봉래 기자께서.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행호 스님 지금 서울 도남동 길상암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경을 통한 정진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님이 이제 서예 또 사경 이런 경력들 다 합치면은 약 한 40년 정도가 되고요. 25년 전에 국내 유일의 그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이죠. 예. 말씀하신 다길 김경호 선생 선생과의 인연으로 서예에 집중했고 그래서 마침내 지난 4월이죠. 사경장 이수자 1호 3명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호 사경장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수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스님은 이제 서예를 넘어서 예. 서도, 서도? 도죠 도, 서도를 통한 이런 그 전법 방안이 없을까 이게 고심하던 중에 이제 2002년도에 김경호 사경장의 이 사경 전시회에 들렀다가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을 굳히고 정진을 거듭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인 이 김경호 사경장이 비록 제가 불자이긴 하지만 스님으로서도 이렇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이 각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상암 주지 행호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그 다길 김경호 선생님만큼 사경 글씨야 그림과 서체 변상도를
그렇게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배우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행호 스님은요. 예. 지난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사경연구회 초대 전시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한글 사경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야 한자는 너희 나라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로 이 부처님 법을 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경연구회의 회장 소임을 스님은 6년간 역임을 했고요. 네. 또 2021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수상도 하고 또 개인전 등 이 전시회도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예. 비구니 스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경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불교 경전을 한자 한자 옮겨 적는 그런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합니다. 사경을 전통 방식으로 한다 이게 전통 사경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전통 사경의 역사가 깁니다. 신라 때부터 됐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금리 사경을 합니다. 금가루를 섞은 금물감으로 붓에 적셔서 하는 이제 사경인데 이게 삼국 시대에 시작돼서 고려 시대에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맥이 좀 끊어지다시피 하다가 이 현대에 들어서 다시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통 사경의 특징을 살피는 데는 이 행호 스님의 독특한 이 사경관도 참고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사경이 곧 수행이다 하는 겁니다. 스님도 처음에는 내가 이 참선 공부를 내놓고 이렇게 붓을 잡아도 되는가 해서 좀 흔들림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사경을 하면서 이제 집중하고 이제 삼매까지 체험을 하면서 아주 좋은 수행이 됐다고 합니다. 행호 스님의 말씀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선 수행을 하려는 그 발언을 뒷전으로 하고 이게 붓을 잡고 있는 게 옳은 건가 했을 때 그때 그게 그 번뇌망상 그 갈등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넘으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는 최상승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붓 끝에 이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생긴다, 새긴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사경을 하다 보니까 번뇌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하나하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 불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 젊은 세대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님이 전통 사경에 매진하면서 주위에 많이 이제 알리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김봉래 기자도 사경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이 사경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까? 가장 놀란 것이 이게 이제 단순한 서예가 아니다 이제 수행이었다 하는 점인데 그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어요. 사경을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붓이나 뭐 종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먹 같은 거. 근데 이 금리 사경을 한다고 할 때는 금가루를 물에 개어서 이제 잉크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고온 다습한 환경이 필요해요. 제가 갔을 때도 섭씨 35도가 넘는 그 환경, 그 습도도 뭐 한 55%.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고온 다습하지 않으면은 금이 굳어가지고 이 붓에서 제대로 이게 잘 안 나간대요, 붓이.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그래야 하니까 정말 몸에 땀이 흠뻑 배이지 않을 수 없고요. 그야말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구도 내지 전법 열정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또 따로 준비할 것도 많다면서요. 이런 그 도구나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금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악교를 풀고 거기다 이제 금가루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불순물이 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악교 녹이는 데만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또 정제도 한 3번 정도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도 이 표면이 거칠면은 이 글자가 잘 틀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이 포수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면을 이렇게 가다듬는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스님이 다 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을 또 이 정리를 그렇죠. 잘 예. 정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불 후에 이렇게 작업을 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맑은 그 기운과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통 사경이 그 자체로 수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이 사경이 느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자 한자 이렇게 부처님 모시듯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천히 몰입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스님이 이런 자세로 이제 많은 경을 필사를 했는데 금강경과 법화경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금강경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상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경전의 내용을 이게 표현하는 건데 변상도는 기존의 양식에다가 제6 정신희유분 네. 뗏목의 비유라든가 제14 이상 정멸분 이 가래왕의 인욕행 스토리를 넣어서 독창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행호 스님의 앞으로의 원력이라든지 끝으로 좀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네, 스님 뭐 계속해서 네. 김경호 사경장께 지도받고 후학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올 4월부터는 이제 조계사에서 후학 지도하고 있고 강남 봉은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권해 본다 하는 스님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건강이 되게 중요하군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요. 이 네, 작업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네, 중요하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이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충청권과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충북 옥천과 경북 상주에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경북 북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북부에 많게는 80mm, 충청과 그 외 영남 지역에는 최고 60,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과 모레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대구는 29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